안녕하세요. 헌슬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캐롤라인 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같이 책 수도 한번 떨어보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이렇게 세 권입니다. 제일 처음 더 메리 리클러스라는 책을 읽었고요. 명랑한 눈둔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었던 책이에요. 처음엔 표지가 예뻐서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내용이 멋있었어요.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라서 되게 좋은데, 이분은 꽤 나이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폐암으로. 그래서 이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에세이를 쓴 것들을 엮어서 만들어낸 사후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드링킹이라고 어떻게 쓴 책이냐면, 자기가 중독자의 길을 걸었거든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서 이렇게 스스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알코올 의존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쓴 책이에요.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 주변에 알코올리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끊은 지 지금 12년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굳이 열심히 찾아서 먹으려고 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욕구들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거식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자로서 살면서 예뻐야 한다. 여자의 몸이 가늘고 예뻐야지 능력을 인정받는다. 라는 식의 어떤 사회적인 욕구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말라야지 옷발도 살고, 맨날 내 다리를 보면서 나는 왜 살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찐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거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욕구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의 이런 몸에 대한 죄책감은 어디서 온 걸까? 라고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 처음 읽었던 명랑한 운둔자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좀 앞내용을 읽어드릴까 해요.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읽으면서 내 얘기를 적어놓은 듯한 느낌이 너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 칼럼을 20년 동안 쓴 분이라 칼럼에 대해서 이제 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혼자 있는 시간, 속삭임은 2주째 혹은 3주째쯤에 시작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지적한다. 너 요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엄청 많구나. 안 그래?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맘 편한 일이야, 그렇지? 보호받는 느낌, 안전한 느낌이 들잖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혹한다. 이 편안하고 고독한 상태를 더 이어가자. 바깥 세상은 무섭고 위험이 가득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자. 혼자, 안전한 곳에서. 이것은 고립의 목소리, 설득력 있고 음흉한 목소리다. 나는 이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 전화가 울린다. 받을까 말까 망설인다.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단 말이야. 자동응답기가 밖에 내버려 두자. 되게 본인 스스로하고 되게 대화를 잘하는 스타일이죠. 딱 저의 느낌이 가끔씩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도 집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술이 사실은 그 구속적 패턴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디뎌야 할 고통스러운 걸음들을 디디지 않아도 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술을 끊고서야 비로소 든 생각이다. 술은 효과가 있다.
술은 사람을 달래고 느긋하게 만들고 차분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진 않는다.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자람에 있어서 자기 안에 공허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어느 시점에 나는 예전에 거식증과 길고 끈질긴 싸움을 벌일 때 입었던 청바지들이 보관된 서랍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작다 못해 해골에게서나 맞을 듯한 사이즈의 청바지들은 나쁜 기억이 묻은 물건들이었다. 더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기 시작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존재할 자리가 없는 물건들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오랫동안 그 청바지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언젠가 다시 그 담배 굵기만한 청바지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언젠가 다시 그 청바지들이 맞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따라서 지금 거식증으로부터 회복했다고 느끼는 상태가 잘 봐야 일시적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붙들고 있었다. 이분은 이제 거식증으로도 되게 많이 힘드셨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적어놓은 책이 욕구들이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내가 평범한 삶, 보통 사람이라는 이 목표를 진작 추구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 평범함은 나쁜 것이고 보통이란 추구할 가치가 없는 목표라고 생각하며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권이 지나치게 많고 고상했던 내 성장 환경의 탓도 있다. 캠브리지의 세련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숟가락 쥐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훗날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제 운명이라고 배우면, 즉 어린 나이부터 내가 해내는 일이 나 자신의 존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배우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목표로 삼기가 어렵다. 좀 공허하고 슬프죠? 이럴 때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입시하는 애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약간 루저라는 취급을 받았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19살에 대학을 잘 못 가면 다신 세컨 찬스가 없는 것처럼 배우는 학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됐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되게 치열하게 공부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 에피소드는 좀 재밌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자연 발생적 옷장 기능 상실 증후군.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옷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죄다, 부적절하고, 맞지 않고, 흉하고, 하여튼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말한다. 증상으로는 불안, 스트레스, 짜증의 눈물, 강박적인 패션 잡지 탐독, 구슬픈 어조로 입을 옷이 없어 하고 자주 말하는 것이 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예우는 심각하다. 많이들 느끼시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뭐 계속 살이 안 찌겠지? 언젠가 뭐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계속 사고 버리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갖는데, 정말 언젠가 한번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어요. 정말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싶어서 제 책장에 거의 한 15권에서 20권 정도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이고, 너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데 책을 사서 그 죄책감에 다시 전자책을 읽기도 했거든요. 관련 서적을 엄청 읽었는데 결국 비우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혜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썩 유용하지 않는다. 나도 화를 다루는 데는 젬병이다. 아마 질투를 제외하고는 분노야말로 내가 인간의 다른 감정보다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이고, 그래서 보통은 나도 밥처럼 그 감정과 담을 쌓으려고 갖은 애를 쓴다. 만약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나는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난 뒤에야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곤 한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좀 짜증을 많이 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짜증을 내지 않지만
특히 가족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요즘 그거에 대해서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죠. 하지만 언젠가 저도 제가 성장할 거라고 믿고 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짜증도 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하고 즐겁게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라고 살고 있죠. 내가 내 팔에서 느끼는 만족은 전적으로 사적인 것이고 이 점이 그 만족감을 특히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몸매에 관한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열정과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능력들에서 비롯한 미적 기쁨, 안에서 나와 밖으로 드러난 아름다움, 날개가 된 나의 팔, 이것이 바로 해방이 정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고 끝냅니다. 정말 20대, 30대, 40대, 이분은 40대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긴 했지만 지금 제가 읽어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 마음 어딘가 힐링받는 느낌의 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드링킹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 몇 구절만 읽고 요 책은 정말 그 도시인들의 외로움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되게 잘 써놓은 책이에요. 동료들은 나를 야무지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다. 말수는 적은 편이지만 언제나 맡은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효율의 표본, 계획성 있고 유능하고 또 생산성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대요. 이분은 좀 깔끔하신 편이고 그래서 요런 사람이 나다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둘러쳐진 지성과 전문성의 휘장 뒤에는 두려움의 대양이 넘실거리고 열등감의 강물이 흐른다. 나는 그렇게 유약했고 사람들에게 반응에 과민했으며 근원적인 열등감,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세상을 기만하고 있다는 느낌은 어떤 사람들이나 느낄 수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특히 만연한 느낌이다. 우리는 온종일 전문성의 가면 뒤에 숨어 지낸다. 그리고 일터에 떠나서는 다시 술병 뒤로 숨는다. 저희가 20대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먹고 죽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있었죠. 술은 언제나 그렇게 힘을 발휘해서 불편한 마음을 희석시키고 분위기를 가볍게 해주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나 술집을 자주 다녔고 자리가 끝나면 당시 사귀던 애들을 차에 태웠다. 술을 마시고 남자를 사랑한다. 술을 마시고 술 마시는 남자를 사랑한다.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남자와 사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 인생의 데이트란 것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술을 싫어하는 남자와 사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도 약간 남자와의 관계를 술로 자꾸 희석하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20대 여성분들한테 다 읽으라고 말해주고 싶고 진짜 저도 20대 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에도 혼자 마신다. 사실 나는 술을 끊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사람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알코올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고립됐던 장면들이 언뜻 떠오른다. 맞아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죠. 그런 기분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분은 이 책에서 술을 끊을게요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술을 계속 끊지 않다가 나중에 스스로 재활센터에 들어가고 술을 끊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을 끊고 나서의 첫날 아침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다. 마치 나의 옛 인생에서 쑥 뽑혀 나와
맑고 깨끗한 독립적인 꽃과 빛이 가득한 새 들판에 내려진 느낌이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 몇 주가 지나는 동안 내게는 자신감과 안도감, 드디어 내 인생의 개선에 나섰다는 인식에서 나온 희망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술을 끊고 2-3달이 지났을 때,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분과 결혼을 하셨죠. 되게 슬픈데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셨다고 해요. 폐암 앓고 이제 돌아가실 걸 알고 나서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드링킹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치명적 유혹이라고 했지만 그 미국에서는 러브 스토리라는 부제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러브 스토리라고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욕구들 제가 요즘에 종종 읽고 제가 일 관련돼서 이렇게 거식증에 있는 사람도 지금 만나고 있어서 좀 많이 보는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예전에 한 2-3년 전에 읽었던 책들을 지금 캐널라인 랩의 그 작가가 쓴 책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쵸. 이분은 정말 반려견으로 되게 많은 희망을 받았고 그래서 되게 살고 싶다고 했고 그 욕구들이라는 책을 생애 마지막 책으로 쓰셨대요. 그래서 이게 페미니스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되게 여성 우월주의라고 표현되긴 하지만 저는 양성평등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 존재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내 개개인한테는 어떤 일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으셨죠. 그래서 책이 굉장히 뭐랄까 이 특유의 되게 냉철한 자기 관찰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자면 돌아보건대 그것은 여성성을 향한 당화감을 친구들의 어머니에게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어머니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탐닉하는 능력을 외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내적인 위로까지 받고자 하는 나의 갈망을 상징했고 또한 쾌락에는 은밀하고 용인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그래서 그걸 가지려면 훔쳐야 한다는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강렬한 어떤 의식 또한 상징했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못한 허기는 무시무시한 허기가 되고 자기 불신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육체 혐오 그리고 억제에 대한 학습된 포용 이런 말을 써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구절을 읽어드리자면 오늘날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여성의 몸을 다룬 글들을 읽다 보면 여자의 자기상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입이라는 개념이 자꾸 거론되는 걸 보게 된다. 기입의 관점에 따르면 문화는 몸에 기록되고 부호화된다. 뚱뚱하고 날씬하고 깎여나가고 장식되고 굶고 포식하는 여자들의 몸은 일종의 텍스트이며 이 텍스트를 제대로 분석하기만 하면 문화가 여자들을 어떻게 보는지 여자들이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지 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좀 슬프죠? 그래서 되게 심각해지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우리 삶에서 여자로서 살 때 어떤 음식,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회 관계에 맺었을 때 어떤 외적인 자기 혐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담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하려면 요 구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성의 몸은 페미니즘이 가장 덜 건드려진 미개척지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최후의 미개척지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여자의 욕구,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식과 기쁨을 품고 자기 욕구를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여자의 능력은 진보의 표지인 동시에 진보에 대한 은유다. 우리는 얼마나 허기져 있는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이런 생각도 했다. 자신의 몸으로 방금 새로운 생명을 낳았고 이제 그 생명을 먹이고 어를 준비를 하고 있는 나의 쌍둥이 언니에 관해, 모든 여자들과 그들의 몸에 관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몸을 축복이나 선물이 아니라 적이자 수치의 장소로 여기고 있는지에 관해,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문득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와 가슴을 느끼고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절망과 질색하는 마음에 관해, 그 몸들이 과소평가되고 망각하고 무시되고 가장 잔인한 멸시의 원천이 되고 마는 경악스러운 가능성의 강도에 관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왜 그걸 원하는가? 여성은 왜 원하는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세 권 다 너무 좋아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한 독서하세요.